어머니, 아버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흙먼지를 뚫고 비석을 더듬던 내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비벼봐도 내가 정성껏 모셨던 부모님의 묘는 사라지고 낯선 이름 석자만이 차가운 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꿈이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 제 부모님의 묘를 파헤친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강호입니다. 평생을 중장비 운전대만 잡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거친 손과 그을린 얼굴, 흙먼지가 밴 작업복이 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투박한 외모와는 달리 제 삶에는 언제나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도시로 나와 일을 하느라 곁에서 직접 모시진 못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부모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자주 고향을 찾았고 명절이면 가장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는 강호는 참 효심 깊은 사람이야 라고들 했습니다. 한 달에 2번은 꼭 고향으로 내려가 안부를 여쭈었고 명절이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내와 2 아들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자연스럽게 조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가끔 바쁜 와중에도 저와 함께 선산에 올라 성묘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효심이 대를 이어 내려가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3년 전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작스런 이별은 가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홀로 지내시던 어머님 곁으로 이제야 아버님이 가셨다는 생각에 먹먹한 위로 같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아버님의 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미 어머님이 계신 명당 자리 곁에 2 분이 나란히 누워 계실 수 있도록 세상 그 누구보다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일과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도시에서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달에 1번은 꼭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 묘 주변의 풀을 뽑아드리고 비석에 묻은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살아생전 못다한 효도를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묘 앞에서 정종 1잔 올리고 이런저런 안부를 말씀드리며 보내는 시간들이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한 달을 마무리하며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여느 때처럼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묘 앞에 앉아 조용히 안부를 전하는 그 시간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이자 삶의 중심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아침 일찍 길을 나섰는데 어쩐지 그날따라 제 발걸음이 평소와 달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기분 탓이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선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선산으로 들어서는 길목부터 제 눈에 익숙했던 묘 주변의 지형이 미묘하게 변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제가 한 달 만에 와서 길을 잊기라도 한 것처럼 혼란스러웠지만 분명 뭔가 달라져 있다는 강한 직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묘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 불안감은 마치 안개처럼 점점 더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제 부모님 묘는 제가 직접 다듬어 놓은 곳이라 눈을 감고도 그 모습을 선명하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묘는 어딘가 모르게 낯선 기운이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처음 보는 묘처럼 말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불안감에 짓눌려 쿵쿵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애써 침착하려 노력하며 비석에 시선을 옮겼습니다. 제 부모님 성함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할 비석이 어딘가 흐릿하고 글씨체도 제가 알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석에 손을 얹어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제 부모님 성함은 박씨였는데 비석에는 분명 다른 성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의 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부모님 묘를 건드린 게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 깊숙이 피어올랐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은 분명 낯선 성씨였고 제가 정성껏 모셨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혹시 묘 안까지도 이장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지켜온 부모님의 안식처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묘 주변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부모님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까지도 제게는 부모님과 이어진 마지막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저는 텅 빈 허공을 향해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마치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 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있었던 부모님의 묘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낯선 이들의 비석이 박혀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묘가 없어졌어요. 다른 무덤이 생겼습니다. 제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수화기 넘어 경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장난 전화하시면 잡혀가요. 전 흥분하며 소리쳤죠.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묘비 앞 비석에 새겨진 조남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경찰은 어이없어하며 혹시 술을 드셨습니까?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경찰은 저를 못 믿겠다는 듯 말했지만 곧 도착하고 저는 그들에게 제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들은 묘 주변을 대충 둘러보고는 저에게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장과 관련된 서류도 없고 누가 언제 묘를 옮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가 당신, 아버지 어머니 묘자리인지 어떻게 압니까?
막말로 다른 집 묘앞에 와서 지금 당신이 거짓으로 말하는 걸 수도 있잖습니까? 그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저는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제 부모님의 묘가 사라진 건 명백한 범죄인데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경찰은 형식적인 조사를 마친 후 곧 자리를 떴습니다. 경찰에게 더 이상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저는 혼자서라도 이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바로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대소사를 꿰뚫고 있는 이장이라면 분명 뭔가 아는 것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장의 집으로 곧장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이장이 며칠 전부터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고 했습니다. 마치 제가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도망이라도 친 것처럼 말입니다. 이장의 갑작스러운 잠적은 제 의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분명 이 뒤에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부모님 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어떤 이는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꺼림칙함이 스며 있었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뭔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저를 더욱 답답하고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저를 외면하고 제가 던지는 질문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 외로운 싸움에서 점점 더 지쳐갔지만 제 부모님의 안식처를 되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저의 분노는 더욱 끌어올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감히 제 부모님의 묘를 파헤쳐버린 걸까요? 저는 밤새도록 선산을 바라보며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선산을 찾았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풀 한 포기에도 부모님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만 같았고 혹시라도 뭔가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 묘터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쪽 능선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소리인가 싶었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 한 분이 무너진 봉분 앞에 무릎 꿇고 울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봉분 자리를 매만지며 입을 꾹 다문 채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놀란 듯 저를 돌아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내 남편 묘였어. 근데 없어졌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이장이 와선 뭐가 잘못됐다며 그냥 파내더니 다른 자리에다 묻었다고 하더라고.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말했더니 다들 내가 헛것 본 거라네. 정신이 나갔다며. 미친 사람처럼 취급해. 아무도 안 믿어줘. 할머니의 눈망울은 공허했습니다. 무언가 오래전부터 누르고 있었던 억울함이 목 끝까지 차올라 있었고 그 감정을 감당하지 못해 그냥 터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다. 이건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다. 누군가 아주 치밀하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선산 전체를 조용히 지우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건 내 부모님 묘 하나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싸움이 더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바라보며 제 가슴 속에서 조용히 다른 종류의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침묵과 이장의 갑작스러운 잠적에 저는 답답함을 넘어서 막막함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그나마 예전부터 부모님과 친분이 있던 어르신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강호야, 나도 겁이 나서 말 못하고 있었는데 판석이네 땅 얘기 들은 적 있지? 그의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판석이네 땅이요? 어르신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영감 말이다. 김판석이 그 선산 근처 명당 자리에 꼭 묘를 쓰겠다고 오래전부터 눈독 들이고 있었지. 이장한단 허락도 없이 일벌인 거 이장하고도 무관하지 않을 거야. 그 자리에 부모 묘 옮겼단 소문이 나도 그냥 들은 얘기야. 괜히 나한테 왔다 하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엔 김판석이라는 이름이 불붙듯 떠올랐습니다. 마을의 터줏대감처럼 굴며 지역 유지인 척 위세 부리던 그 사람. 예전부터 땅 투기를 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저 헛소문이라 치부해왔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는 모두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김영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풍스러운 한옥 대문 앞에 섰을 때 왠지 모를 위압감이 가슴을 눌렀지만 제 부모님의 안식처를 되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영감은 저를 보자마자 차갑게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신의 아들 아닌가? 오랜만이네. 근데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 부모님 묘라도 자랑하러 온 건가? 그의 능글맞은 태도에 제 속은 들끓었지만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김영감님, 제 부모님 묘에 다른 이름의 비석이 서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 말을 들은 김영감은 순간 표정이 굳더니 곧이어 코웃음을 치며 천천히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성냥을 켜며 불꽃을 응시하던 그의 입꼬리가 비죽 올라가며 차가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허허, 그걸 왜 나한테 묻나? 그는 일부러 연기를 뿜어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자네 부모 묘 있는 곳을 착각한 건 아닌가? 아직 치매 올 나이는 안 돼 보이는데. 하하. 하지만 안 됐구먼. 그 나이도록. 아직도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른다니 말일세. 그의 눈빛은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숨기는 듯했고 그 말투엔 기분 나쁜 조롱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서 툭툭 털며 기어코 입에 담아선 안 될 말을 뱉었습니다. 강호 이놈아, 그깟 묘 하나 없어진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설치고 다니냐? 김영감은 연기를 내뿜으며 비웃었습니다. 죽은 사람이야 어디에 묻히든 무슨 상관이냐?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렇게 죽은 자리에 연연해서 뭐가 남는다고 그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털썩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서며 입가에 비틀린 웃음을 걸치고 속삭였습니다. 괜히 깊이 파지 마. 지금처럼 조용히 입 다물고 사는 게 네 가족들한테도 좋을 거다. 넌 포크레인이나 잡고 사는 게 어울리지, 강호야. 남의 일에 끼어들다간 네 포크레인으로 네 무덤 자리를 파는 수가 있어? 조심이야.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차디찬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죽은 부모를 모욕한 것도 모자라 이젠 살아있는 제 가족까지 협박하는 이 자를 그저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속에서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김영감의 뻔뻔한 태도와 말끝에 담긴 위협은 단순한 조롱을 넘어 저를 짓밟아도 되는 존재쯤으로 보는 끝없는 오만이었습니다. 전 이 사람이 순간 치매에 걸렸나 싶을 정도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뒤를 봐주는 경찰까지 언급하며 제가 이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경고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오만하고 냉혈한 태도는 제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고 저는 그 순간 바로 이자가 이 모든 사태의 배후라는 확신이 제 뼛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더 말을 잇기도 전에 김영감이 손가락을 휘저으며 뒤쪽에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문 너머로 검은 옷을 입은 덩치 큰 사내 둘이 느릿느릿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됐으니까 내보내. 그의 한마디에 두 사내는 말없이 다가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이봐요. 손 치워.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소리쳤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마치 쓰레기 취급하듯 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안에서 김영감의 비웃음 섞인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라, 강호야. 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저는 대문 앞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울분이 목까지 차올라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세상인가? 부모님의 묘가 아무 이유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멋대로 다른 사람의 묘를 들여놓는 일이 2025년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사람이 죽고 나면 누구나 고요히 쉴 자리가 주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마저 돈과 권력이 뺏어가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 집을 나서는 길 위에서 제 속에서 들끓는 분노와 함께 딱 한 가지 생각만이 또렷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재력과 권력 앞에서 저는 마치 미약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경찰마저 그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김영감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의 존엄을 지키고 그들의 안식처를 되찾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저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김영감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모든 증거를 모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뒤를 쫓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세상에 그들의 만행을 낱낱이 폭로하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김영감의 싸늘한 비웃음과 이장의 잠적은
제 심장을 시퍼런 칼로 후벼 파는 듯 했지만 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의 흔적이 이 세상 어딘가에 분명 존재한다는 확신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김영감이 저를 비웃으며 없는 묘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한 것이 오히려 제게는 단서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부모님 묘를 단순히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리려 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영감과 이장의 행적을 그림자처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적인 만남, 수상한 전화 통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몰래 드나드는 장소를 눈여겨봤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잠복하고 미행하는 지루한 과정을 거치던 중 저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김영감의 수행원들이 늦은 밤 마을 외곽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커다란 자루를 싣고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평소에도 악취가 진동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 일반적인 물건을 버릴 리 없다는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수행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폐기물 처리장에 잠입했습니다. 거친 흙먼지와 쓰레기 더미 사이를 헤치며 제가 평생 다뤄온 흙의 감각을 총동원했습니다. 포크레인 기사로서 오랜 세월 흙을 만져온 제 손은 흙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낼 수 있었습니다. 낯선 흙냄새, 파헤쳐진 흙의 깊이, 그리고 주변 식물들의 뒤틀린 상태는 이곳에서 뭔가 불길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수색하던 중 저는 흙더미 속에 깊이 파묻힌 커다란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자루 겉면에는 제 부모님 묘에 사용되었던 것과 유사한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자루에 묶인 부분을 풀자 섬뜩한 정적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부모님의 유골이 처참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유골함을 끌어안는 순간 제 몸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로 뒤섞여 흐느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제 부모님의 안식처가 이렇게 무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에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반드시 이들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제 부모님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다졌습니다. 멀리서 저를 감시하는 듯한 김영감의 수하들과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시선 속에서 저는 망자의 한을 풀기 위한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견한 부모님의 유골함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만 동시에 저를 지탱하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엄을 되찾아드리고 그들에게 이런 만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불타는 복수심이 제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과 이장, 그들의 얼굴이 제 눈앞에 아른거렸고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복수, 통쾌한 복수. 날이 밝자마자 저는 제 삶의 전부이자 이제는 부모님의 한을 풀어줄
유일한 도구가 된 포크레인에 올랐습니다. 묵직한 엔진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고 저는 포크레인을 몰고 김영감의 조상 묘가 있는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은 거친 엔진 소리처럼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선산 입구에 다다르자 이미 마을 주민들과 김영감의 사주를 받은 듯한 경찰 몇 명이 저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으며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박강호 씨,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겁니까? 당장 멈추세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김영감 부모의 묘만이 보였고 그 묘는 제 부모님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비켜 한마디를 내뱉으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육중한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앞으로 전진하자 사람들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좌우로 흩어졌습니다. 드디어 김영감 부모의 묘 앞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하고 거만하게 서 있는 그들의 묘를 보자 제 분노는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김영감이 뒤늦게 달려와 제 앞을 가로막고 소리쳤습니다. 박강호, 이놈, 감히 내가 뭘 하려고, 당장 내려와.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 포크레인의 커다란 삽은 망설임 없이 김영감 부모의 묘를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크르릉, 흙먼지가 사방으로 솟구치고 묘의 봉분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경악과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흔들림 없이 복수의 칼날을 번뜩였습니다. 제게 이 포크레인은 단순한 중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한을 풀고 이 세상을 바로잡는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였습니다. 삽이 흙을 파헤칠 때마다 제 가슴속 응어리졌던 분노가 조금씩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김영감은 자신의 부모님 묘가 파헤쳐지는 것을 보며 절규했고 저는 그에게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당신이 내 부모님께 한 짓을 이제 당신도 똑같이 겪어야 합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죠. 폐허가 된 묘 앞에서 김영감의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통쾌한 승리감을 느끼며 이 복수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은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상황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포크레인을 몰고 김영감 부모의 묘를 파헤친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영상으로 그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고 그 영상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연행되었고 김영감 쪽에서 묘 훼손 혐의로 저를 고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차에 태워져 지방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됐을 때 제 마음속은 억울함과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내 부모 묘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그게 죄라면 나는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가. 그런데 그날 저녁 경찰서 복도에 웬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어깨에 맨 젊은 기자였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폐기물장에서 유골함을 찾으셨다는 분 맞으십니까?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 부모님입니다. 그 자리에 묻혀 있어야 할 분들을 김영감이 몰래 파냈습니다. 그 사람
제 부모님 묘를 없애고 자기 부모 묘를 거기다 이장한 겁니다. 그날 밤 그 기자는 제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메모장에 받아 적었습니다. 이런 일 기사로 써도 괜찮겠습니까? 정확히만 써주세요. 거짓 없이 숨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 앞에서 석방된 저는 그 기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기사, 오늘 저녁에 나갈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제 뒤쪽에서 거칠고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김영감이 저를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엔 변호사와 경찰관이 함께 서 있었고 입꼬리는 씩 올라가 있었지만 그 눈동자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똑바로 마주보며 담담하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를 덮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 묘가 사라진 날의 충격과 절망, 경찰의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김영감과 이장의 협박과 조롱까지 저는 그들의 불법적인 거래와 비리를 숨김없이 폭로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기자와 나눈 대화는 그가 쓴 기사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포크레인 기사, 부모묘 훼손 사건의 진실 폭로라는 제목 아래 제 이야기와 유골함 사진, 폐기물장에서 찍힌 현장의 참담한 모습까지 자세히 보도되었습니다. 제 폭로가 이어지자 숨죽이고 있던 제 주변 사람들도 용기를 내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김영감과 이장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었던 마을 주민들의 증언이 잇따랐고 그들의 악행은 걷잡을 수 없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과 김영감 사이에 오갔던 거액에 금전 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 묘지 이장을 위한 서류 위조 정황이 담긴 문서들이 익명의 제보자들을 통해 속속들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포크레인으로 파헤쳤던 김영감 부모의 묘지 아래에서는 과거 불법적으로 매립된 폐기물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김영감과 이장의 죄상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경찰은 더 이상 김영감과 이장을 감싸지 못했습니다. 언론과 국민들의 압박 속에서 경찰은 마침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영감은 그동안 쌓아 올렸던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규했고 이장은 뒤늦게 저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법의 심판을 달게 받으십시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저와 같은 약자를 짓밟는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고 무고하게 훼손된 망자의 존엄을 되찾는 투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많은 이들이 제 편에서 정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김영감과 이장은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오랜 악행과 비리는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고 그들은 마침내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영감이 마을 근처 야산을 홀로 걷다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날은 한여름 오후 천둥 한 번 없이 맑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한 줄기 섬광이 산자락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지만 며칠 뒤 병원에서 눈을 떴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시 본 김영감은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 잘난 체하던 눈빛, 사람을 내려다보던 말투, 무엇보다 잔인하게 냉정하던 얼굴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어딘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처럼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 말도 못한 채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벼락을 맞고도 살아난 건 기적일 수 있겠지만 어쩌면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그에게는 더 큰 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께서 그 억울함과 분노를 하늘에 띄워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신 건 아닐까? 그토록 정성껏 모셨던 그 자리, 한 줌의 흙마저 빼앗겼던 그 억울한 무덤에서 마지막으로 하늘이 응답하신 것은 아닐까?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부모님의 묘를 되찾고 그들의 존엄을 지켰지만 제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상처는 그래도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론 부모님의 유고를 다시 정성껏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폐기물 처리장에서 가져온 부모님의 유고를 들고 선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심하게 방치되었던 부모님의 유고를 이제야 제대로 모셔드리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부모님 묘를 원래의 자리에 다시 조성하면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묵혀두었던 슬픔과 분노를 씻어냈습니다. 한 삽 한 삽 흙을 덮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억울함과 한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부모님께서 진정으로 편안히 잠드실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제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저는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의 용기와 정의로움에 감탄하며 제게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피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거나 권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당했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공감하며 함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를 이장해야 할 상황에 처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분은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제 효심에 감동받아 가족과의 화해를 시도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선산에 올라 부모님 묘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저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진정한 치유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고 부모님께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안도했습니다. 제 복수는 단순히 김영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저는 다시 포크레인에 앉아 평화로운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에 익숙한 조종 레버는 더 이상 분노의 도구가 아닌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희망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흙먼지 날리던 거친 현장에서 땀 흘려 일했던 지난날의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가 가진 기술과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삶은 단순한 포크레인 기사의 삶을 넘어 정의를 실현하고 타인에게 희망을 주는 삶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찬란한 노을이 들판을 물들이는 가운데 저는 부모님의 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당신들의 이름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